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실한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비트코인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을 정리한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를 정리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 같은 느낌이랄까요? 너무 빨리 지나갔죠. 네. 더 이상 비트코인을 얘기하면 아직도 그 얘기하냐 이런 느낌이고, 네. 다가올 기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갈 기술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한다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설을 맞아서 이제 명절에 집에 돌아가시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텐데 도대체 그거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할 때 좀 그래도 한마디라도 좀 얹어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네. 저희 방송 잘 들으시고 네. 지난번에 2번 방송한 것도 같이 좀 들으시고 뭐 대략의 개념을 좀 가지고 아는 체를 조금 하시면 뭐 이야기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지난 연말 올해 초에서 한번 난리가 났다가 조정되는 국면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뭘 알아야죠. 네.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뭐. 네. 그래서 저희 김프로쇼의 비트코인 전문가 네. 우리 한인수 이사님을 모셔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광고 듣고 저희는 2부에서 한인수 이사님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한인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명절에 내려가십니까? 저는 그냥 집이 다 서울 근처에 계셔가지고. 편안한 분이시군요. 아주 좋습니다. 네, 어디 안 나가도 되고. 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비트코인을 2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덕분에 도움을 받으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워낙 광풍이 한번 불었기 때문에 막 올라갔다 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토론도 하고 막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그래도 이해도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대체적인 개념이 어떤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최근에 가격이 조금 떨어져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는 왜 그런 거고 그러면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로 앞으로 어떻게 뭘 봐야 되고 집중해 볼 만한 게 뭐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다시 모셨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꼭 나와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 아는 분이 네. 깜짝 놀라면서 너 김프로쇼에 나오더라 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참 신기해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들을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기회에 의해서 한 번 더 나오면 더 유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가격이 충격이 있어야만 이슈가 되고 근데 얼마 전에 가상화폐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큰 충격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김프로쇼에 나와야 되겠다. 결심하고 때는 이때다. 네, 말씀을 드렸죠. 우리 때는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뭐 생각해보면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모셔서 방송했을 때 하고요. 그때 그렇죠. 처음에는 뭐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냐 뭐 개념 설명해달라고 잘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고 막 이랬었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격도 막 출렁출렁 되고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가격이? 지금 또 말씀드리면 이 순간 또 가격이 변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도 대략 한 10,000불 미만인 것 같고요. 지금 아침에 봤을 때도 10,000불 미만이었으니까 8,000~9,000불? 8,9,000불. 그 정도 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국 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기는 기준선이 1,000,000원이었는데 1,000,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네. 네.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왔다 갔다 하겠지만. 네. 저희가 화요일 날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8,525불이네요. 지금 이 순간. 900만 원 조금 더 되는 뭐 그 정도 가격이네요. 그럼 이게 뭐 한 1년 전 정도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였었나요? 1년 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네. 네, 대략 우리나라 돈 1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고요. 2017년 1월 달에 만일에 구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작년 연말 12월에 2,500만 원, 2,700만 원 이런 선이었는데 한 달 조금 넘었네요. 그 사이에 지금 1,000만 원 밑으로 빠진 거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한 거죠. 근데 지난 한 달 사이에 워낙 일이 많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가격이 빠진 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곳은 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2011년도에 가격 폭등 사태 때도 한 100배 정도 올라갔다 내려간 적이 있었고요. 2013년도에도 한 100배, 80배 정도 올라갔다 내려간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거의 연초와 연말 대비 200배의 가격 변동이 진폭이 커졌지만 그 시점서부터 쭉 선을 그어봤거든요. 2011년서부터 비교해서 봤을 때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확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 해도 그 최저점을 기준으로 쭉 선을 그으면 아직 이렇게 쭉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할 때 굉장히 진폭이 큰 거는 오차라고 해서 지워버리고 평가하잖아요. 그럼 2011년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런 사건들을 다 정리해서 봐도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 오름세에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냥 기술력이나 뭐 그걸로 파생해가지고 나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만 딱 따져서 놨을 때 많은 단점들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과거 어떤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이 화폐의 기능이 아니다. 서부터 해서 블록체인 채굴자, 비트코인 채굴자에 온 폐단들 이런 거 쭉 얘기하면서 나쁜 점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데요. 네. 그게 이미 2014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논의가 됐던 것이고 그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코인들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전체에 대한 믿음이 커진 거죠. 옛날에 비해서. 블록체인에 비트코인만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대략 한 100개 이상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 또 한 1,500개 이상 되는 코인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3년 스냅샷으로 딱 찍어보고 2017년 말을 찍어보면 가격의 진폭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여러 화폐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약 2달간 사이에 대폭락이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게 가장 큰 관건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시점은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9월 달에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거나 ICO를 금지한다거나 하는 등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 발생된 일이거든요. 예상들은 했지만 이렇게까지라고 이 풍선 효과가 커질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던 거래소들이 이제 영업하기 어려워지니까 업종을 전환하거나 해외로 나갔는데 중요한 회사들은 홍콩으로 다 이전을 했는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홍콩에 사이트 오픈한 게 12월 달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유명한 3대 거래소들이 중국에서 홍콩으로 이전해서 옮길 때 그 이외에도 근데 거래소만 옮겨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큰 규모로 거래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처럼 P2P로 거래하는 건 그 큰 규모의 거래들이 대부분 많이 일어나는데 중국 내부에서 거래하기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들은 더 중국 내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막 천정부지로 10배 이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배 이상 가격이 솟으니까 이걸 중국에서 소화할 수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해외의 다른 창구를 찾아야 되고 우리나라만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큰 손들의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블록체인의 가격이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오름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름세에 있는 거는 맞는데 갑자기 이렇게 진폭이 커졌던 거는 중국에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계세요. 그럼 풍선 효과로 인해서 중국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게 나와서 다른 데 주변에 있는 것들이 확 올라갔다가 꺼지는 거는 그럼 왜 꺼진다고 봐야 돼요? 이제 자 이동이 완료됐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급한 자금들이 이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다 뭔가 근거를 대고 올라갔다 또 꺼졌을 때 누구인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싶은 심정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를테면 뭐 테더가 그랬다. US 테더. 달러와 1대1로 패깅되어 있는 그런 가상화폐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많은 의심을 손길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테더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래 수단이 필요한 이유가 중국의 큰 손들에 의하여 달러 대신 테더를 갖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것도 보면 테더라는 화폐는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1달러를 가져오면 1테더를 발행하겠다. 그러면 테더라는 이름을 가진 가상화폐는 달러와도 똑같이 사람들이 인지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이미 오래전서부터 실물 화폐하고 거래할 수 없는 시장들이 있거든요. 미국도 일부 시장 지역에서는 실물 화폐와 거래 못하게 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달러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테더라는 것을 달러랑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점점점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수요가 어느 시점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나냐면 중국이 막혔을 때 9월 달에 위안화의 엄청난 거래량이 없어지잖아요, 시장에서. 네. 그게 어디로 흡수됐을까 가만히 계산해 보면 테더가 증가하는 양과 위안화가 줄어든 양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을까. 그래서 테더가 뭐 가격 조작에 굉장히 사용됐다, 뭐 달러를 다 놓고 뭐 예를 들어서 1조 발행했다고 하면 1조를 달러에 다 갖고 있는지 뭐 조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그것도 중국에 의한 하나의 풍선 효과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테더의 잘못이 아니라 엄청난 수요가 있는 걸 막아버린, 중국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막아버린 그 피해 때문에 발생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의 시각은 거래소에 대한 규제, 특히 국내만 놓고 보면 네네. 거래소 규제 및 여러 가지 가상화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가격이 쭉 떨어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보게 되거든요. 네, 네. 그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늦게 생긴 거고요. 그렇죠.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 거래소 하려면 그걸 다 해야 됩니다. 신분증도 다 내야 되고요. 본인 확인하고, 그러니까 거의 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내려져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규제 조치는 그렇게 사실상 센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아주 매우 기본적인 거래를 위한 안전한 조치. 그것으로 인해서 표현은 굉장히 규제하는 것처럼 되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불법적인 세력이 들어가서 투기하고 자금 세탁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매우 기본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조치만 취한 거다. 취한 거예요. 그러면 지난 연말부터 2월까지 이 약 2달 사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쭉 빠진 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해외 시장을 보진 않으니까 국내만 빠졌다고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투기하던 놈들 뭐 정부 규제 맞고 딱 빠졌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비트코인이 하락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빠졌던 현상의 기저에 있는 것들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말씀. 이해가 되네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꼭 집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수요, 네. 그 비트코인에 관한 또는 ICO에 관한 그 가상화폐 전반적인 가장 큰 수요인 중국이 그 거래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더 폭락을 하거나 더 망가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하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공공연하게 채굴장을 중국에서 몰아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큰 불씨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한 80%에서 50% 정도 전 세계 비트코인의 생산량, 가상화폐 생산량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게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일시에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퇴출시키느냐의 중국의 전략에 따라서 또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충격이, 엄청난 충격파, 지난번에 작년에 있었던 겨울의 충격 못지않은 큰 충격의 요인이 남아있는데 중국도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네. 이제 갑자기 막았더니 엄청난 부작용이 있더라. 이걸 갑자기 막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충격을 완화하면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만 있죠. 중국에서. 소설인데요. 중국에서 채굴장을 퇴출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게 사회적으로 끼치는 악영향도 있지만 내심은 이런 거 아닐까요? 비트코인 캘 만큼 캤다. 놔둘 필요 없다. 그런 내심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밀고 있는 건 소위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얘기했던 투트랙 전략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비트코인이나 거래소는 막지만 블록체인 2.0이라고 대별되어지는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라는 메시지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인기 있어서 막 올라가고 있는 가상화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어, 그다음에 뭐 트론, 비체인 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이제 써먹을 것만 해서 그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어봤자 뭐 큰 도움 안 되니까. 그런 의도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비트코인하고 연동이 된다거나 비트코인을 계속 채굴하지 않으면 나머지 코인을 할 수 없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건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랑 1대1로 연결된 코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새로 나온 것들이 90%는 이더리움이랑 연동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이외에 이더리움 이후에 새로 나온 코인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플랫폼처럼 활용해서 만든 새로운 코인들. 근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연동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중에 몇 가지들도 연결되어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그럼 발행 과정에서 ICO 하면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기술적인 연결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점점 연결고리는 작아진 것 같고 지금은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상대적인 코인끼리도 거래가 가능하니까 돈만 거래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 정도 약한 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장점은 있지만 구석기 시대의 유물, 신석기 시대도 아니고 구석기 시대의 유물처럼 본다면 퇴출시키고 다른 블록체인 육성하려는 의도가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이 이제 시각을 길게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어차피 말씀하시는 거 한 90%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현실일 거예요. 네. 그러면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비트코인은 비록 이렇게 해가 지고 있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트렌드는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랑 같이 갈 리는 없잖아요. 그 이후의 세계, 예를 들어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전에 썼던 비트코인이라는 신석기는 지금의 새로 나오는 청동기랑은 비교할 수 없는 후진 기능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앞으로 다가올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청동기는 뭘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더리움이 포문을 열은 것 같아요. 소위 우리가 블록체인이 화폐 기능 이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고 하지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었던 탈중앙화랄지 여러 가지 참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공유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식해 왔지만 화폐 이해 기능을 구현하는 데 매우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 기능을 하는 가상화폐들이 늘어났고요. 이더리움이 그 대표적인 그리고 2013년도에 ICO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더리움 만들어진 게 그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삽시간 만에 많은 자금을 모아서 가장 성공적인 ICO로 아직도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이더리움을 이제 마치 소프트웨어로 치면 OS처럼 가져다가 그 위에 이더리움이 말한 표준을 따르게 되면 여러 가지 구동을 할 수 있는 소위 분산 앱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스마트 계약을 구현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동작이 되게 하는 그런 자기만의 블록체인 그리고 자기만의 코인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이 자료 정리를 하면서 봤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새로 만들어진 코인의 90%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코인들의 기능들을 보면 참 신박한 기능들이 많아요. 진짜 별의별 걸 다 코인으로 만드는구나 할 정도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죠. 그중에 어떤 게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시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얘기대로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왜 예전에 저희랑 첫 번째 방송할 때 김프로쇼도 코인 하나 만드세요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이돌 그룹들이 코인을 막 만들고 있어요. 뭐 티아라도 코인을 만들고 있고 중국 아이돌 팬클럽도 블록체인 토큰이라는 걸 발행하기 시작했고 팬들을 통해서 유통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숙박공유 서비스도 만들고 있고 뭐 별의별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블록체인이랑 숙박이랑 뭔 상관이냐 싶은데 그게 다 연결돼 새로운 서비스의 기반 플랫폼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는 좀 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의 20위권의 상위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주종을 이루냐면 약간 이더리움 류인 거죠. 내 거를 이용해서 당신네들이 쉽게 코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플랫폼이야. 라는 걸 내세운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제외한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몇몇 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들 20위권에 있는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더리움과도 같이 내 거를 이용하면 더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코인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뭐 꼭 물류에 사용될 수 있고 엔터테인에 사용될 수 있고 소셜미디어에 사용될 수 있고 그런 코인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기능을 구현한 코인들이 하나둘씩 나온 거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스팀릿을 말씀드렸었나요? 스팀릿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막 어렵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손해를 봐서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 그 암호화폐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이렇게 사보는 거는 그냥 연습 삼아 그러니까 정말 그냥 없어져도 되는 돈 정도만 권하는 거라 저희는 뭐 저희가 암호화폐를 사시라고 권장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자기가 그렇게 사보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니까 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그냥 정말 없어져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을 돈 정도를 그냥 사보시는 것 정도만 저희가 권하는데 그것도 싫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나는 뭐 증권 거래 이런 것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면 그렇게 뭔가 암호화폐를 사시는 분들 말고
네. 그냥 내가 유저 입장에서 뭔가를 써볼 수 있는 서비스 중에서 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기능이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를 소개해주는 게 아, 그렇죠. 오히려 네, 사람들한테는 네.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방금 방금 말씀드렸던 스팀이. 스팀이 네. 그걸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네. 건데요. 소셜 미디어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뭐 블로그도 하시는 분도 있고 유튜브에 영상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콘텐츠를 올리는 거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광고가 만약에 게재되면 그 수익의 일부가 나한테 온다거나 하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판을 갖고 있는 구글이나 뭐 이런 페이스북 이런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이고 네이버. 뭐 이런 네, 네이버네. 광고주는 저하고 거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한 중앙화된 인터넷의 폐해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거죠. 사용자들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스팀잇이라는 데에는 사람들의 수요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많은 콘텐츠를 네이버에 올렸는데 또는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좋아요가 막 수백만 개 눌려도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없다. 아무것도 없고. 네. 예,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뭐 굉장히 막 조회수가 막 100만 뷰, 200만 뷰 올라왔는데 광고 수익은 매우 쥐꼬리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스팀잇은 본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를 올리고 올리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전적인 보상을 주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면 좋아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나의 보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팀잇 내부의 그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알고리즘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스팀이라는 가상화폐로 바꿔서 거래소에서 팔면 현금화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블로그에다 글 쓰거나 네네. 페북에다가 글 썼는데 네.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네. 그 많이 달린 것만큼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돈을 받는 방법은 스팀잇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주면 네네. 그걸 가지고 있다가 거래소 가가지고 현금으로 바꾸는. 네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페북에 글 많이 쓰고 인스타에 사진 많이 찍어 올리는 사람은 굳이 내가 파워블로거 돼가지고 그제서야 뭐 광고 이렇게 문의 오면 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사람들이 그냥. 그렇죠. 돈 찍어 올리면 그 보니까 그 옆에 달러가 지금 얼마 모였는지도 표시가 되더라고요. 네네. 저도 시범사업 해봤는데요. 네. 시범사업 조금씩 하면 그렇게 많은 수익이 벌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재미삼아 하지만 다른 사람 글 쓰는 사람들을 응원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여기 글을 올리고 응원을 받아서 실제로 거기서도 수입이 발생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도 조금씩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그럼 좋은 글을 좀 올려봐. 이 스팀잇이 어느 나라 서비스인가요? 미국 건가요? 영어권으로만 제가 확인됐고요. 이거 만드는 사람이나 국적이 어딘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왠지 지금 사실 거의 비슷한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글 쓴다, 좋아요 한다 이런 플랫폼은 있는데 예를 들면 브런치 그런 거 있죠. 근데 브런치가 스팀잇 같은 형태의 기능을 장착한다 그러면 스팀잇과 가장 비슷할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코인을 나눠주나요? 아니요, 아직은 없는데 주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기능을 플러스 한다. 브런치에. 네. 그러면 가장 유사할 것 같습니다. 뭐 핵심적으로는 코인을 주고받아서 그 글 쓴 사람한테 직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가 네.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서비스가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트래픽이 가장 높은 곳이 미국이고 그 다음이 한국이래요. 스팀잇을 쓰는 사람 중에. 전체 방문자 트래픽의 11.2%가 한국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시장은 작지만 트렌드가 딱 하나 떴을 때 그 얼리 어댑터들은 진짜 많은 나라구나. 그쵸,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내 대형 포탈과 그렇죠. 저는 사실은. 또 우리나라의 그 뭔가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이나 원작자에 대한 보상이 잘 안 갖춰져 있는 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라는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스팀잇 같은 국내판 서비스가 조만간 나오지 않겠나. 나올 것 같기도 네. 합니다. 국내 굉장히 서비스. 사활을 걸고 큰 데들은 지금 하고 있겠죠. 안 그러면 자기들 그냥 하고 있다가는 싹 다 글로 사람을 뺏길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서비스가 국내판 스팀잇이 나오잖아요. 꼭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문제야. 그렇죠. 네. 인수하거나. 네. 근데 이제 이런 서비스 이외에도 대략 제가 헤아려 봤어요. 말씀드리기 전에 한 몇 개의 코인이 새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가 금액을 봤더니
각종 토큰들 시가총액으로 급변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바뀔 수 있겠지만 420억 원 정도 420억 원 맞나요? 42빌리언이니까 420조인가요? 420조. 420조군요. 죄송합니다. 네, 420조 정도가 새로 만들어진 토큰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리고 그중에 90%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면은 그 이외의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플랫폼 기능을 갖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블록체인을 육성하고 있는 게 여실히 보이는 거죠.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누르는 것 같지만 알고 봤더니 뒤로는 블록체인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 나라 거 키우려고. 네. 굳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중국에서 하지 않고 자기네들 거 만들어서 사람들이 되니까 우리가 하면 되지 왜 이걸 딴 사람들 돈 벌어주냐. 네, 중국에서 트론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가 요즘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스팀잇이랑 똑같습니다. 네, 중국 건데요. 스팀잇보다 시가총액은 더 높아요. 굉장합니다. 이걸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분명히 소비자들한테는 니즈가 있을 테니까요. 뭐 글을 쓰는 거를 생각하면 이제 스팀잇인데 영상을 생각하면 우리가 유튜브에다 올려서 뭐 싸이가 몇백억 뷰 이렇게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돈으로 굉장히 많이 보상이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디튜브? 네. 그 스팀잇이랑 같이 연동돼서 동작하고 있는 디튜브. 디튜브. 디센트럴라이즈드 유튜브 아닐까? 제가 생각해보면 이름이. 근데 이런 움직임이 중국에 또 굉장히 발빠르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이. 제가 조사해봤는데 지금 ICO 성공한 코인들이 한 2개, 그러니까 거래되고 있는 건 2개 정도 봤는데 이런 모델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주로 굉장히 거룩한 모델들이 많습니다. 거룩한 모델은 뭔가요? 어떤 건가요? 플랫폼을 지향하는 모델도 있고요. 물류나 뭐 소액 결제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 있고 아직 소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에 이런 분산화돼서 원작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시도는 하고는 있을 텐데 제가 찾지를 못한 걸 수도 있어요. ICO하고 거래되는 것만 제가 조사를 한 것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사님이 찾으셨을 때 안 나왔던 거라면 아직 그 정도 존재감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간 이사님의 존재감이 없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덜렁. 올해는 아마 그런 이제 소비자들이 내가 직접적으로 코인을 뭐 돈을 거래소에다가 주고 사고 뭐 증권 거래하듯이 주식 거래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는 인터넷 형태로 뭔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군요. 올해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ICO를 우리나라도 개방해야 돼요. 지금 ICO 우리나라도 금지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새로운 시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전적인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한 대여섯 분이 홍콩하고 싱가포르 이런 데서 ICO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막혀 있으니까. 근데 서비스는 우리나라 서비스예요. 자금은 외국에서 조달한 거죠. 동남아 지역 서비스이긴 한데 그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옆에서 보면서. 근데 오히려 그분들은 이 기회에 해외 시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겨냥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애써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긴 하지만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막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이미 그만큼 인정받은 거잖아요. 싱가포르가 다른 나라에서 ICO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거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로드쇼를 전 세계 다니면서 하고 우리나라에서 ICO를 했다면 그 많은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코인 산업,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여기서 ICO를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일반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IPO란 걸 하잖아요. 그게 기업 공개 해서 그 주식을 공모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주식의 일부를 돈을 받고 팔아서 그 돈을 현금으로 쭉 받아가지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ICO는 기업 공개가 아니라 이제 코인 공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코인을 공개하고 일반인들이 그 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의 투자금을 확 모아서 공개를 한다. 이런 컨셉인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조달을 분산해가지고 할 수 없으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이렇게 돈이 있어서 이거를 개발비를 집어넣을 수 있는 데서만 하게 되니까 이제 그게 아주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코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발전시키려면 적극적인 자본시장의 참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시장에서는 이 코인을 평가할 수 있는 합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보통 기업은 기업 가치를 하는 방법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뭐 맞든 틀리든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기업 가치 평가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코인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기술적으로 보니까 이게 얼만큼 분산돼 있는지, 해킹의 강력한 기저를 갖고 있는지, 또 이게 어떤 응용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여기서 발생되는 가치는 얼마인지 이런 걸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기술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코인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구나 라는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데 투자자들, 예를 들어서 뭐 벤처 캐피탈이랄지 아니면 뭐 큰 규모의 자금을 움직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합의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발빠른 건 그냥 내 겉필링을 믿는 일반인들이 ICO에 참여하면서 이게 될 것 같아 그냥 왠지 모르지만 나 대신 얘가 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돈을 막 내는 거거든요. 얼마 안 되는 돈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코인으로 주로 냅니다. 이게 코인으로 내는 이유는 많은 나라에서 일반인들한테 돈을 모으는데 규정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돈 대신 돈은 아니고 코인을 사서 코인으로 받게 되면 그런 규정을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ICO에 관련된 법률 자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돈을 요즘 잘 벌고 있다. 네, 전 세계 각국에 있는 ICO 규정이 다 달라서 네, 많은 자문하시는 분들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작년 말 올해 초를 쭉 보면서 그 광풍에서 돈 번 사람은 딱 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초기에 들어왔던 약간 중국발 투기 세력으로 추정되는 큰 손들이 돈을 벌었을 것이고, 근데 그들은 이제 국내 시장을 훑고 갔죠. 떠난 사람이고, 또 하나는 거래소예요. 하우스 주인은 분명히 돈을 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번 돈을 가지고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인더스트리를 위해서 왜 재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가. 무언가 그렇게까지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일반인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광고를 했던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기술 또는 블록체인 같은 걸 ICO 할 수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코인을 개발하는데 그들은 무슨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곱게 안 보여요, 그들이.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몇 분 이제 아는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네.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저도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죠. 그랬더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기는 뭔가를 제가 좀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난이도 있는 연구들과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이 이제 시장에 파급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있긴 있으시죠. 뭔가 하고는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다 만난 건 아니고 몇 분만 만나봤는데 거기서 이제 번 자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일을 대부분 하고 계셔가지고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일 중에서도 특히 파급 효과가 큰 부분들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재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돈을 많이 번 몇몇 거래소가 있잖아요, 국내에. 네네. 이들이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4억을 산다. 이러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일본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을 미래 산업이라고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냥 가상화폐, 이더리움, 리플 이런 거를 그냥 빠진거 아이템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가볍게 엔터테인먼트를 즐긴다. 온라인 도박과 비슷하게. 라는 수준의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가의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막 수십 년 동안 빠진거가 엔터테인으로 자리 잡은 문화와 우리나라는 바다 이야기만 해도 굉장한 도박과 패가 망신으로 생각하는 문화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도박성이 있는 건 맞는데 도박성을 인정하고 있는 문화와 도박은 패가 망신이야, 패가 무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문화에서 오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도박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도 가상화폐 시장 최근에 있는 동향을 보면 거의 도박이나 다름없는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 말씀 들으니까 또 생각이 하나 나네요. 일본 거래소가 하나가 털렸잖아요. 네. 그게 또 큰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그 뒤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걸 좀 따라가 봤어야 되는데, 제가 사건이 터지자마자 따라가 봤는데, 그게 이제 털린 가상화폐 거래소는 규모가 꽤 된다고 해요. 근데 털린 화폐가 넴이라는 화폐인데, 그게 일본의 국민 가상화폐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고, 일본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상화폐인데, 그 기능이 매우 특이합니다. 표시를 할 수 있어요. 표시? 네. 도난당한 가상화폐라고 네모를 적을 수 있어요. 그게 완전 100% 중앙화가 아니라 기업 고객들을 연동하기 위해서 중간 서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약간 태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도난당한 가상화폐에다가 다 이건 다 도난당한 거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100% 다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가상화폐 표시를 다 해놓고서 그걸 살 사람이 이 사람의 가상화폐 주소하고 그 옆에 메모를 딱 봤더니 털린 거임. 해킹 어디서 해킹 당한 것이라고 딱 써 있는 걸 보고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세탁해주는 업자가 아니고서야 이걸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이건 그냥 묻힌 거예요. 그냥 제대로 동작된다면 이걸 가지고 이러한 가상화폐를 작물을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빨리 대처되면서 이 코인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더 사랑하게 된 신속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거래소 문제는 근데 남아있는 게 숙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피해 보상해줘야 그거는 램이라는 가상화폐는 이제는 더 이상 거래가 안 될 테니 왜냐하면 이거는 해킹당한 거라는 표식이 있을 테니까. 네네네. 하나 남는 문제는 결국엔 그 램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의 그렇죠. 돈이 네. 어떻게 보상될 것이냐라는 맞아요. 문제가 남아있네요. 주체는 누가 되나요? 거래소가 되나요? 그 거래소가 보상 규정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거래소들도 관리 규정을 보면 잘 보면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계약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가상화폐 거래할 때 잘 보셔야 돼요. 피해 보상 규정이 없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뭐 해킹됐다고 써 있는 거는 좀 신박하네요. 네. 예를 들어서 저 찜질방이나 사우나 가면 수건에 가져가지 마세요 이런 거 새겨놓잖아요. 비슷한 거지. 네. 적절한 표현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가상화폐가 되게 좋은 이유가 이름은 안 보이지만 그 주소를 치면 내역이 보입니다. 어떤 일이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전문가들한테 야 이건 그러면은 이건 뭐 익명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누구 건지는 안 나온대요. 누가 갖고 있는지는 안 나오는데 거래 내역은 나온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누구든지 참여하는 사람이면 거래 내용을 다 투명하게 공개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일정 부분까지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완전한 익명성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마저 싫은 사람들은 다른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뭐 모네로니 뭐 북한 해커들이 막 좋아했다라는 그런 가상화폐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렇게 정보가 이거보다 훨씬 더 잘 안 나오고 하지만 거래는 가능한. 그래서 가상화폐의 세계는 팔수록 재미난 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제가 볼 때 블록체인 2.0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현실에 있는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풀어내느냐. 그런 코인들이 얼마나 살아남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어떤 것이 어떻게 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 조정 기간을 좀 거치고 나면 그냥 원래 없던 것처럼 폭락을 하거나 없어지거나 이럴 가능성보다는 진화한 기술 위에서 뭔가 사람들이 트렌드가 될 만한 이런 서비스들이 생겨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예시하고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단기 가격의 변동 요소라도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갑자기 떨어지고 그러면 마음 아프잖아요, 굉장히. 네, 그렇죠. 근데 그 마음 아픔을 견디려면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런 거 있는 분들은 그렇게 10년, 20년씩 사고 팔지 않으면서 갖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흔히 그 삼성전자 주식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 옛날에 사뒀으면 내가 지금 얼마를 벌 텐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때 샀던 거를 그대로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없고 분할 매도 매수하면서 이렇게 쭉 지켜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그 진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작은 소문에 의해서도 가격이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말로 자기가 세뱃돈 받은 금액 정도 작은 금액을 실험 삼아서 하는 거 이외에는 전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걸로 큰 돈을 번다라는 것보다는 빨리 변화하는 미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갖는 게 좋을까를 보려면 실제로 돈을 좀 투자해보거나 실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그런 정도의 규모는 맞지 않을까. 세뱃돈이다. 세뱃돈. 기준은 세뱃돈이다. 네, 세뱃돈. 주는 반 사람도 있을 테니까. 올해 주는 세뱃돈의 규모. 이 정도면. 세뱃돈 많이 나가요, 요새. 그래요? 조카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 그럼 규모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갑을 들고 가다가 딱 땅에 떨어져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좀 마음 아프다. 그 정도. 네, 그 정도. 한 10초 정도 고민할 정도의 금액. 그 정도면. 뭐 정도. 좋은데요.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는 계속 갈 거다. 형태는 변화되면서 진화하면서 그걸 지켜봐야 될 필요 있다.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잘 모르겠고 복잡한 거 잘 모르겠고 3번이나 들었는데도 여전히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스티밋이라는 스티밋.com
네, 네. 한번 들어가셔서 둘러보시면 네. 아직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다 그래요. 네, 그렇긴 한데요. 네. 그 또 태그를 딱 해서 KR이라는 태그를, 코리아 약자 KR을 사용하시면 쫙 우리나라 거만 모아줍니다. 태그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거를 들어가셔서 뭐 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막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가서 스티밋이나 디튜브 같은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네, 네. 암호화폐, 블록체인 요 기술을 활용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구나. 네. 감을 훨씬 더 빨리 잡으실 수 있을 테니까 네. 그거 한번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네. 그래서 관심이 생기셔가지고 한번 사볼까 싶으시면 세뱃돈 정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때마침 저도 스티밋에서 글을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 들으시는 분은 네, 아이디 골뱅이 프랭크 인수. 눌러주시면 어쨌든 네. 돈을 한인수 이사님이 버는 거니까. 네. 뭐 1센트 모아서 부자 되기 뭐 이런 거로. 좋아요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대략 한 1센트 미만인 것 같아요. 네, 많이 받으면 한 1센트 받는군요. 근데 그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소셜미디어 스티밋 안에서 영향력이 크면 한 번 좋아요 누를 때마다 받는 금액이 커지고요. 저같이 별로 영향력 없는 사람이 누르면 0원일 때도 있어요. 근데 0.01 대략 한 1센트 정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군요. 팔로워 많은 사람이 한번 눌러주면 점수가 크게 가고 네네. 팔로워 적은 사람이 하면 조금 미미하고. 네네. 근데 단순히 팔로우 숫자만 갖고 계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알고리즘인지 정확하게 제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스티밋을 설명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커뮤니티를 왕성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잘한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어뷰즈하고 막 남용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를 수학적으로 잘 설계해 놨다는 것이 좀 재미나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스티밋이다 그러면 스티밋닷컴에 들어가가지고 막 찾아보고 이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예전에 저희 세대에 인터넷 처음 접했던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링크가 단 것 같아요. 링크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스티밋에서만 노는 게 아니잖아요. 카카오톡의 친구들도 많고 페북에도 있고 인스타에도 있고 저의 여러 가지 계정들에 나 여기에 글 썼어라는 링크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걸 본 사람들은 들어와서 스티밋을 구경하고 나가고 이게 사실은 메인인 것 같아요. 네. 특정 플랫폼에 가져져서 거기서 활동하는 게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니까 저도 처음에 혼자 이렇게 스티밋 테스트 해보느라고 거기에 글을 썼을 땐 별로 안 보시다가 페이스북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여기 글을 올렸는데 한번 봐주세요 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저도 지인들이 자기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볼래라고 이렇게 공유가 돼요. 그러면은 그게 예전에는 브런치나 티스토리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스티밋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뭐야 하고 눌러보고 들어가는 그때부터는 스티밋이 뭔지 중요하지가 않고 그냥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프랭크 인수. 그렇죠.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저희도 계정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네네. 서로 좋아요 눌러주기. 그러니까. 좋아요 품앗이.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건데 디튜브에도 한번 디튜브에 만들어가지고 올려봐야 되겠어요. 서로 좋아요 눌러주기. 알겠습니다. 자, 한인수 기사님 모시고 또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요게 이제 계속 출렁거릴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때마다 계속 모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정리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뭐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저희가 한이사님을 너무 이제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이라는 카테고리에 가두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IT라는 트렌드는 진짜 많고 중요한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할 때마다 뭐가 있을 때마다 모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새롭고 재미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드리면 IT와 테크와 관련해가지고는 그걸 좀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영화 많이 보는 게 넷플릭스잖아요. 왓챠나. 그것도 사실 다 IT예요. 그렇죠. 네. 컨텐츠와 관련된 IT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김프로 씨에 계속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제가 이렇게 생명 연장을 하나, 주사 하나 놔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에만 갇히지 마시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뭐 다 인기 시들고 나가는데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이렇게 또. 자, 저희는 또 다른 테크 이슈 있을 때 한인수 이사님 모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명절들 잘 보내시고 설 추천 영화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5작품하고 다음 주는 그때 그 사건 쭉 정리해드리는 거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